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일본에서 외국인 규제를 둘러싼 정치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들어오면서 주민들이 불안과 혼란을 느낀다는 주장까지 선거 유세장에 나왔습니다. 보수 정권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과 체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익 성향 정당은 일본인 우선을 앞세우며 외국인 유입 억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257만 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대에 불과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든 일본 산업 현장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농업은 물론 편의점, 음식점, 호텔, 돌봄 현장까지 외국인 인력에 기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구인난 때문에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사업을 접는 업체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관광객 증가, 부동산 가격, 범죄 우려 등을 한데 묶어 외국인을 사회 불안의 원인처럼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일상 속 차별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브라질 국적 교사가 공립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자 일부 학부모는 외국 국적을 이유로 자격을 의심했습니다. 또 지방도시와 아프리카 국가의 교류 사업이 이민 수용 정책으로 왜곡돼 소셜미디어에 퍼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국제협력기구 산하연구소는 일본이 경제 성장 목표를 유지하려면 2040년 외국인 노동자 약 674만 명에서 688만 명이 필요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보다 400만 명 이상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일본이 외국인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일터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엔화 약세로 임금 경쟁력이 떨어졌고 열악한 노동 환경과 차별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에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도 제조업과 농축산업, 건설업 등에서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비전문 취업비자와 계절 근로자 등을 합쳐 약 19만 명 이상을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출산율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공장과 농어촌, 돌봄 현장의 외국인 의존도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과 일본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노동자를 놓고 경쟁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무지를 고를 때는 임금뿐 아니라 체류 안정성, 노동 환경, 차별 여부까지 따지게 됩니다. 외국인을 향해 나가라고 외치면서도 외국인 없이는 산업 현장을 유지할 수 없는 모순이 일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외국인에게 일을 맡기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같은 딜레마를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력이 러시아의 에너지와 군수망을 흔들며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권력 갈등이 불거지면서 드론 혁신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드론 전쟁의 성과와 새로운 과제를 김천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이 전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러시아 극동 지역의 일상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중국 국경과 가까운 자바이칼 지역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부족으로 구급차와 화물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고 주유소마다 긴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역에서 정제 능력의 상당 부분이 마비되면서 세계적인 산유국이 정작 자국민에게 공급할 연료가 부족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변화를 만든 핵심 무기는 드론입니다. 병력과 재래식 무기 규모에서 러시아에 밀리는 우크라이나는 값싼 무인기를 대량 생산해 정유소와 송유시설, 군수창고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2,500km 떨어진 러시아 최대 규모의 옴스크 정유소까지 타격하면서 러시아 영토에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민간 기업 기술과 군부대를 연결해 드론의 개발과 시험,
실전 투입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노베르트 브로디가 이끄는 무인체계군은 정찰과 공격을 넘어 러시아의 에너지와 군수 수송망을 끊는 장거리 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성장했습니다. 브로디가 창설한 이른바 마자르의 새들 부대는 전쟁 초기 소규모 정찰팀에서 출발해 여단급 부대로 확대됐습니다. 이 같은 기술 중심 개혁을 주도한 인물이 앱 개발자 출신의 미하일로 페도로우 국방장관입니다. 페도로우는 드론 생산 확대와 군소 조달의 디지털화, 부패 방지를 추진하며 우크라이나 군의 체질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밝히고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체계 생산을 허용하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인 지원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7월 16일 페도로우 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페도로우의 기술 중심 개혁이 올렉산드로 시르스키 총사령관으로 대표되는 기존 군 지휘부와 충돌한 것이 주요 배경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질에 반대하는 시위까지 벌어졌으며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7월 17일 예우엔 흐마라를 국방장관 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드론 혁신으로 러시아의 후방을 흔드는 우크라이나가 내부 권력 갈등을 수습하지 못한다면 어렵게 확보한 전쟁의 주도권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다음 승부는 드론의 성능뿐 아니라 개혁 세력과 군 지휘부를 하나로 묶어낼 정치적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김천군입니다. 중국 자산가들의 일본 부동산 매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일본 사회에서도 외국인 토지 소유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투자 열풍을 넘어 국가안보와 상호주의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중국 자산가들의 일본 부동산 투자와 그 파장을 오나이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부유층의 일본 쇼핑 목록이 밥솥과 화장품에서 토지와 건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와 느슨한 외국인 부동산 규제가 맞물리면서 일본 부동산이 중국 자산가들의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매체 도요게이자이는 부동산 전문가 마키노 도모히로의 칼럼을 통해 중국인들의 관심이 소비재에서 부동산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중국인 관광객들은 일본산 전자제품과 화장품,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며 이른바 폭풍 쇼핑 열풍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전자제품의 품질이 높아지고 일본 화장품도 중국 내 면세점에서 쉽게 살 수 있게 되면서 소비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산 위스키와 사케, 식품이 인기 품목으로 떠올랐고 일부 부유층은 쇼핑을 넘어 아파트와 상업용 건물, 토지를 직접 매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산가들이 일본 부동산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완전한 소유권입니다. 중국에서는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주거용 토지도 일반적으로 최장 7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인정됩니다. 토지 자체는 국가나 집단의 소유입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외국인도 일본인과 거의 같은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구입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국가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금지하거나 공동주택 소유 비율을 제한하는 것과 비교하면 일본의 규제는 매우 적은 편입니다. 매체는 현재 일본을 엔저로 해외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바겐세일이 된 시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계 주민도 약 90만 명에 달해 언어와 생활, 투자 정보를 얻기 쉽다는 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사유재산권과 정치적 안정성 역시 중국 부유층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는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일본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데 일본만 중국인에게 사실상 제한 없이 부동산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군사시설과 발전소, 공항 등 중요 기반시설 주변과 국경, 섬 지역의 토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외국인 투자를 무조건 막기보다는 상대국이 일본인에게 보장하는 권리만큼만 허용하는 상호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산가들의 일본 부동산 매입은 단순한 투자 열풍을 넘어 토지 소유권과 국가 안보, 외국인 규제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오나혜지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면서 심각한 보건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과 치안 불안까지 겹치며 국제사회의 긴급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콩고 에볼라 확산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과제를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역대 최고 수준의 속도로 확산하면서 심각한 보건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7월 16일 민주콩고에서 발생한 세 번째 에볼라 유행이 과거의 발병 사례를 뛰어넘는 속도로 번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 에볼라 발생이 공식 선포된 지 불과 2달 만에 환자가 급증하면서 이번 사태는 세계 역사상 기록된 에볼라 유행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가 됐습니다. 민주콩고 보건당국에 따르면 7월 20일 기준 누적 감염자는 2,344명, 사망자는 최소 9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24시간 동안에만 37명이 숨져 발병 이후 가장 많은 하루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나흘 전인 16일에는 확진자 2,181명, 사망자 864명이었지만 이후 감염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치크웨이 헤크웨아주 WHO 보건위기 프로그램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불길과 같습니다. 불길의 중심에 불을 일으키는 무언가가 있고 동시에 불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에볼라가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며 지금 당장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훨씬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에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비교적 드문 분디부교형 에볼라입니다. 기존에 주로 발생했던 자이르형보다 체내 증식 속도가 느려 증상이 천천히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염자가 초기에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가족이나 이웃과 접촉하면서 지역사회 전파를 이어갈 위험이 큰 것입니다. 반면 바이러스 양이 급증해 폐열성 쇼크나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진행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WHO는 조기에 치료받은 환자가 지역사회에 머물다 뒤늦게 병원을 찾은 환자보다 생존 가능성이 3배에서 4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찾아내는 추정률은 66.9%까지 떨어졌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이투리주에서는 의료시설과 구호팀을 겨냥한 공격이 최소 12차례 발생해 방역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의료진 최소 36명이 감염돼 숨진 데다 임금체불에 항의하는 의료진의 파업까지 겹치면서 의료 공백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콩고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구호 요원도 확진 판정을 받고 독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함께 근무한 미국인 7명은 케냐의 미군 기지 내 격리시설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HO의 이번 경고는 민주콩고 의료체계가 비상단계에 진입했다는 적색 경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조기 검사와 치료, 의료진 보호와 접촉자 추적, 치안 확보는 물론 국제사회의 긴급한 인력과 의약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뉴스 더 개벽 김태희입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공항과 화폐, 여권, 군함 등 국가 상징의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과 얼굴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공공자산의 정치적 활용을 놓고 찬반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브랜드 확산의 배경과 논란을 정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공항과 화폐, 여권, 군함과 국립공원 이용권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과 얼굴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대통령 기념 사업을 넘어 국가의 공공자산과 제도 전반이 이른바 트럼프 브랜드로 재편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 재무부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들어간 1달러 금색 주화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앞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과 자유, 우리는 신을 믿는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또 새로 발행되는 연방지폐에는 재무장관 서명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들어갑니다. 현직 대통령의 서명이 미국 지폐에 인쇄된 것은 처음입니다. 다만 생존 인물을 화폐에 넣지 않아 온 미국의 전통과 관련 법률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팜비치 국제공항은 지난 7월 9일부터 도널드 J. 트럼프 국제공항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항공권과 수화물에 사용되는 공항 코드도 8월 18일부터 PBI에서 DJT로 변경됩니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과 서명이 담긴 건국 250주년 기념 여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미국 정부에 200만 달러를 기부하면 신속한 이민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트럼프 골드카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투자 계좌인 트럼프 계좌와 의약품 할인 사이트 트럼프 RX도 출범했습니다. 군사와 문화, 여가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 해군은 차세대 대형 전투함을 트럼프급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국립공원 연간 이용권에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과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함께 실렸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 건물에도 트럼프 이름이 추가됐지만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케네디 센터에 트럼프 이름을 붙인 조치는 의회의 승인 없이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는 연방법원 판단으로 철거됐습니다. 지지자들은 건국 250주년을 맞아 현직 대통령의 업적과 애국심을 강조하는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반대론자들은 국가화폐와 공공기관, 군사자산이 특정 정치인의 개인 홍보 수단으로 바뀌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살아있는 통치자의 초상을 주화와 공공건축물에 반복적으로 새기는 모습이 고대 로마 황제들의 권력 과실을 연상시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 사회의 논쟁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넘어 민주국가에서 공공의 상징을 누가 어떤 절차로 소유하고 바꿀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정나라입니다. 미국에서 기생충 감염 환자가 약 7,000명 발생한 가운데 멕시코산 아이스버그 양상추가 원인 식품으로 지목되면서 대규모 리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재료 유통망 전반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유진호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약 7,000명의 환자가 발생한 기생충 감염 사태와 관련해 멕시코산 아이스버그 양상추가 원인 식품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대규모 리콜과 식재료 교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대형 농산물 공급업체 테일러 팜스는 기생충 오염 가능성이 있는 채썬 아이스버그 양상추를 미국 27개 주에서 리콜했습니다. 대상 제품은 6월 29일부터 7월 16일까지 멕시코 중부에서 공급돼 플로리다와 조지아, 텍사스, 미시간, 오하이오 등지에 유통된 양상추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현재까지 34개 주에서 약 7,000건의 사이클로스포리아증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 질환은 사이클로스포라라는 미세 기생충에 오염된 채소나 물을 섭취했을 때 발생하며 심한 설사와 식욕부진, 복통, 메스꺼움, 피로감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아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농산물 재배에 사용되는 물이 분변 등으로 오염될 경우 기생충이 채소에 달라붙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검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거나 정화되지 않은 물을 사용한 농장에서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 세척만으로 기생충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테일러 팜스는 식료품점뿐 아니라 타코벨과 잭인더박스 등 대형 외식업체에도 양상추를 공급해왔습니다. 보건당국은 미시간과 오하이오, 인디애나, 웨스트버지니아, 켄터키의 일부 타코벨 매장에서 사용된 양상추와 감염 사례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코벨은 모든 매장에서 해당 양상추를 철수했고 잭인더박스도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지역의 식재료를 다른 공급처 제품으로 교체했습니다. 월마트 역시 예방 차원에서 양상추 샐러드 4종을 리콜했습니다. 테일러 팜스 제품과 관련한 식품 안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4년에는 맥도날드에 공급된 양파와 관련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입원했습니다. 2015년에도 코스트코 치킨 샐러드에 사용된 샐러리와 양파가 오염 가능성으로 리콜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여러 주와 대형 외식업체에 동시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유통구조에서 한 번의 오염이 얼마나 넓은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리콜 대상 제품을 구입했거나 섭취한 소비자에게 제품을 즉시 폐기하고 설사와 복통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유진호입니다. 일본 도쿄가 러시아의 군사부품 조달을 위한 비밀 거점으로 활용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산 첨단 부품이 제3국을 거쳐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생산에 사용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일본의 방첩 체계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기정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 한복판이 러시아의 군사부품 조달을 위한 스파이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산 첨단 부품이 제3국을 거쳐 러시아로 유입된 뒤 우크라이나 공격용 미사일과 드론 생산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고층 건물을 타격해 최소 24명을 숨지게 한 러시아 KH-101 순항미사일 잔해에서도 일본산 컴퓨터 모듈이 발견됐습니다. 미사일 유도 기능에 사용된 부품으로 국제 제재에 따라 러시아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 정찰총국 GRU 산하 비밀조직 제29기 일본에서 군사부품과 기술을 조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직 책임자는 GRU 베테랑 장교 막심 필첸코프로 2024년 2월 일본에 입국한 뒤 러시아 국영항공사 아에로플로트 직원으로 위장해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점은 일본 경찰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도쿄 아에로플로트 사무실로 지목됐습니다. 이들은 첨단 장비와 공작기계, 군사용 전환이 가능한 부품을 확보해 스리랑카와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제3국을 거쳐 러시아로 보내는 우회 수출망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에로플로트의 일본 활동이 중단된 뒤에는 현지 협력사 프로코에어가 일부 역할을 대신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지난 3월에는 운송장에 의료 장비라고 적힌 물품이 크렘린궁 연계 기업으로 지목된 러시아 제약사 알팜으로 보내졌습니다. 프로코에어는 고의적인 제재 회피를 부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미사일과 드론의 약 90%에 일본산 부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추산합니다. NEC와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대기업 제품도 확인됐지만 해당 기업들이 군사적 사용이나 러시아 반입 사실을 알고 공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에서 정보 요원들이 대거 추방되자 일본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에는 간첩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법이 없어 관련 사건에도 간첩죄가 아닌 부정경쟁 방지법 등이 적용돼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일본판 CIA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스파이 방지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회 조달망이 일본의 첨단 산업과 허술한 방첩 체계를 동시에 파고들면서 일본 정부의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뉴스더 개벽 김기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